우리 병원에서 하는 암 치료는요, 첫 번째, 지금 암을 막 진단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에 대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수술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죠. 암이라는 거는 병기란 게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네네.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연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기나 1기는 대부분 수술하면 끝이에요. 포괄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항암 하시는 분들 뭐 1기, 2기 정도면 항암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암 도중에 항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요법, 그리고 항암할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를 좀 덜어주기 위한 보조요법, 이런 치료들도 하고 있고요. 네, 효과 있습니다. 네, 저는 논문을 근거로 효과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10년 뒤에 또 다른 논문이 나와서 그 이론을 뒤집어 버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주면서 경험한 바로는 효과가 있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에게. 저는 호스피스를 했다 보니까 말기 진단 받고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말기암 환자가 오시면은 첫 면담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요. 20분, 30분. 그리고 자제분들, 또 배우자 계신다면 배우자나 자제분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면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완치를 위해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기암 환자들은 이분이 남은 여생을 얼마나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냐. 저는 말기암 환자분들의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많이 봐왔지만,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그 과정이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리 대비하세요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암 환자들이 이제 컨디션이 나빠질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점점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암 환자는 훅 컨디션이 나빠지고 또 훅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걸 한 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몇 번 거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케이스는 다양하겠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면 보호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심지어 의료인들한테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멱살 잡히는 일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 모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거를 의사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의사들도 사실 나쁜 소식 전하는 게 싫거든요. 누군가 다른 의사가 했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거를 태풍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오면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처음에 부인하게 돼요. 외면하게 돼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외면하다 보면 그게 막상 닥쳤을 때 내가 더 힘들어요. 입원할 자리도 없고. 근데 미리 좀 알아보고 대비해놓고, 우리 지역 주변에 이런 병원이 있었고 내가 가보니까 이 의사랑 내가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맞더라, 또 여기 시설이 좋더라, 이런 걸 알아놓고 대기를 걸어 놓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필요할 때 가서 고생을 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리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뭐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응급실에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인데 응급실에 와서 막상 와보면 암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해줄 게 없어요. 응급실에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응급실 가보라 해서 오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뭐라도 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응급실까지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응급실을 오면 정말 급성기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머리에 혈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환자들, 아주 1초가 급박한 환자들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암 환자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실제로는. 너무 바쁘니까. 네, 너무 그렇죠? 바쁘니까. 네.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 분류를 하고 우선적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케어하는 게 응급의학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는 이미 예견된 환자고, 지금 응급실에서 뭔가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좀 낮고, 그리고 골든타임이란 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응급실에 왔다가 한 48시간 정도 그냥 아무것도
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응급실에서는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갔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응급실 올 필요 없거든요. 와도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하는 치료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차 타고 왔다 갔다 얼마나 그 환자랑 보호자한테 고생이에요. 응급실은 24시간 불도 꺼지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차피 아파서 못 주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돌아다니는 소리와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거를 미리미리 환자한테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말기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첫 면담 때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네네네. 저한테 오는 말기 암 환자분들 중에 4개월 이제 여명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작년 3월에 PD님한테 차트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아, 네, 맞아요. 네, 두 분이에요. 두 분 우리 병원에. 사이모신 알파라는 치료와 항암 보조적인 웰빙 치료, 항산화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저한테 다니세요. 10개월, 11개월 차 접어드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기대여명이 4개월이라고 받았으면 2개월은 돌아다니시고요.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평소처럼 돌아다니시고 남은 2개월은 병원에 거의 와상생활을 하세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셔서 점점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케어를 받으시는데 우리 병원 외래베이스 병원이잖아요. 작은 의원이잖아요. 아직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2번씩 오셔가지고 주사를 맞고 이제 수액을 맞고 다니신다는 거는 그것만 해도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호스피스 연수를 갔어요. 미국은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이 한 20년쯤 됐는데 미국 의료가 우리나라보다 선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호스피스에 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다들 집에서 돌아가세요. PD님 어떠세요? 내가 시한부를 선언받았다.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죽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좀 편안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한국의 효도 문화, 유교 문화와 좀 결합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한테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호스피스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호자들을 봤어요. 근데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서 강요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그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응급실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는데 폐에 물이 찼다 칩시다. 말기암 환자가 이건 조금 옳지 않은 예가 될 수도 있는데 폐에 물이 찼는데 물이 심하게 찼어요. 근데 암덩어리가 이만해요. 양쪽에 완전 전이가 다 있고 뇌에도 전이가 다 돼 있고 환자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자는 의식도 없고 의사가 봤을 때 한 4주 정도 살 것 같아요. 지금 폐에다가 관을 박아서 물을 빼면 한 4주 정도 더 살 것 같고 지금 관을 박아서 물을 안 빼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참 어려워요. 호스피스 하면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좀 몰라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니까. 네, 신이 아니니까. 진짜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흉관 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엄청난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윤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너무 힘든 네. 문제네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는 나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삶의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나는 꼭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나는 그거 안 하고 싶다. 4주랑 일주라면 그냥 일주를 더 편하게 있다 가고 싶다 하는 분이 있고 근데 관을 박아서 이 환자 호흡이 좀 더 편해진다면 해야죠. 제가 좀 예로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던 건 그 이유고 막상 닥치면 진짜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상에서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데 보호자한테 물으면 무조건 박자 그래요. 4주라도 더 살려야 된다. 이게 한국 의료에서 뭐랑 제일 많이 연관이 되냐면 수액이에요. 죽기 전에 링겔을 빠방하게 진짜 영양제를 빠방하게 맞추면 환자가 더 오래 살긴 해요. 의식이 없는 상태더라도. 당연하겠죠. 먹을 거를 못 먹는 상황에서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면 조금 더 오래 사시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는 그 수액이란 개념이 없어요. 안 써요.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네. 아예 처음부터 각서를 쓰고 나는 그런 치료 안 한다라고 각서를 쓰고 안 써요. 한국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수액을 주기 위해서 혈관을 막 온몸에 잡다 보면 연세 많은 말기암 환자 혈관도 안 나오는데 자꾸 잡다 보면 더 이상 잡을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심정맥관이라는 목에다가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아주 큰 거를 잡거든요. 백혈병 환자뿐만이 아니고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은 용량의 수액을 공급해야 될 때 말초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심정맥관이라는 걸 잡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호스피스더라도 그거 잡고 수액 주고 연명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수액 주면 2주라도 더 살지 않냐, 근데 왜 니네는 주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미국 교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그것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한국이랑 가치관이 다르네요. 가치관이 다르. 저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와, 아, 이 말도 와. 일리가 있네.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크게 느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환자가 죽고 나서 보면요, 우리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데 수액을 안 맞고 죽은 사람이 덜 고통스럽게 죽어요, 실제로는. 수액을 빠방하게 맞던 분들은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떨어진 상태에서 막 부종이 생기고 물이 막 새 나오고 돌아가시고 나서 점막들로 막 물이 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말라서 죽는 게 마지막엔 탈수가 충분히 돼서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참 미묘한 그런 의학의 어려움. 이래서 의학은 예술이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백해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은 죽음을 연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병원에 다니고 일상생활 하시고 있는 걸 보면 그분은 삶을 연장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암은요, 저는 이제 약들이 점점 개발이 될 거지만 완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을 관리하듯이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치료가 더 각광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종류의 치료제 있어요. 백혈병 치료제 중에 글리백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 약은 거의 평생 먹는 약이거든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암도 뭐 물론 타겟 치료, 수술 이런 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치료들도 하겠지만 3기, 4기가 됐을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연장해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런 환자분들에게 보조치료를 권하고 싶다 하는 환자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 중에서요? 모든 암 환자요. 저는 모든 암 환자에게 보조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손해볼 게 없어요. 내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최소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보조치료에 대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해요.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라는 치료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그 치료는 입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부정적인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또 환자한테 하나 배웠던 증례가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오셔서 나는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받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한국의 혈액종양학회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병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방사선 치료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인지 고용량 비타민 C 요법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인지 알 수 없다는, 알기 힘들다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진짜 의사로서 현실적으로 멱살 잡히지 않기 위한 이유, 아직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논문들 나와 있는 거 보면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늘 말씀드리듯이 프리라디칼이라는 것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방사선 치료도 프리라디칼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들은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이 옵션도 있고 이 옵션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환자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혈액종양학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치료인데 내가 본 논문에서 근거가 있다고 해서 환자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나중에 뭐 그 환자분은 저한테 그러지 않으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되게 정말 벼랑 끝을 그렇죠. 네. 달려야 하는. 네. 벼랑 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모든 의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든 작든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철학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치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한테 선택하라 하면 환자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많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공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그런 기저사항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